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공무원에서 기계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네, 이번에 시험 보신 모든 분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점쯤 되면은 이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결과가 나왔으면 뭐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해설 강의를 뭐 다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앞에 다음 스텝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의 실력에서 부족한 부분들 지금 요 시간대는 이제 그거를 간파하는 거지, 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 것이고, 다음 시험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기계 직렬이기 때문에 기계 과목만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러분들 국어, 영어, 한국사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어떤 부분이 또 부족했는지 보시고 채워 나가신 다음에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바로 본격적으로 문제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번 기계직 시험,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강사로서 또 의견이 있지만은 또 시험 보신 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투표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이번 시험 어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131명 투표를 해주셨는데, 기계 일반 과목입니다. 이거는 기계 일반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쉬웠답니다. 69% 나온 게. 그래서 큰일 났다. 너무 쉬워서 기계직 공무원 될 것 같다. 좀 질문이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거의 한 70% 정도가 쉬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험 끝나면 투표하는 거를 갖다가, 근데 작년 올해 국가직까지 했을 때 가장 많이 난이도가 쉽다고 나온 투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시험에 대한 간략적인 대략적인 총평은 또 저기 올려놨습니다. 저 총평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 시험 굉장히 쉬웠다. 보통 이번 국가직까지 보면은 보통 너무 굉장히 쉬웠다가 40%, 보통 어려웠다가 40%,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좀 그냥 평이했다 또는 좀 알딸딸했다, 뭐 그 정도가 한 20%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투표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직 과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도 사실 여러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하셨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찾아보시면 대부분 답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해설 강의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각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좀 재밌는 내용들도 나오고 하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재료를 두드리거나 압착하면 넓게 펴지는 네, 기계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기계적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기계적 성질을 해야죠. 여기 나온 거 다 기계적 성질들이에요. 금속 기계 성질. 그래서 여러분, 금속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금속의 성질,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기계적 성질. 이 기계적 성질이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기계스러운 거 다 나오죠. 전성, 소성, 탄성, 취성, 연성,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계적인 내용들. 말 자체가 딱 기계적이에요. 그럼 이거 물리적 성질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성질 같은 경우는 보통 뭐가 있어요? 뭐 밀도라든가, 밀도, 그다음 비중이나 비중량, 요런 애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물리적 성질. 또 뭐가 있습니까? 성질 중에 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자, 화학적 성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화학적 성질 같은 경우는 부식, 그래서 내식성,
뭐 요런 내용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다음 중 금속의 화학적 성질은 무엇이냐, 뭐 기계적 성질에 포함되지 않는 성질은 무엇이냐, 뭐 요렇게도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그래서 쉬웠던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죠. 여기서 뭐 기계적 성질 구하는 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넓게 펴지는 성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답은 뭐예요? 넓게 펴지는 성질 한번 보세요. 네, 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이거 이론 강의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성하고 연성을 많이 헷갈리거든요. 금속의 연성. 얘는 한마디로 연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얼마나 변형이 잘 일어나, 그 얘기를 나누는 게 연성이에요. 네. 어떻게 변형이 늘어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힘을 줬을 때 얼마나 잘 변형이 돼. 그게 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뭐세요? 인장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줬을 때, 늘렸을 때 얼마나 가늘고 길게 늘어나, 그게 연성. 네, 그 얘기를. 그럼 전성은 뭐냐? 자, 연성은 여러분들 뭐예요? 잡아당기는 거죠. 인장에 대한 성질이에요. 근데 전성은 뭐야?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갖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압착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퍼지죠. 이게 퍼질 겁니다. 그죠? 네, 퍼질 겁니다. 얼마나 잘 퍼져? 깨지지 않고 얼마나 넓게 얇게 퍼지는데, 그걸 본 게 바로 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 빈대떡 붙일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전을 붙인다고 하죠. 예, 전 납작하고 넓게 붙이잖아요. 전성 이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납니다. 항상 좀 그렇게 설명해요. 예, 전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송, 이 전성도 역시나 소송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중요한 내용이고, 뭐 단조라든가 아변, 또 성형 가공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소송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소송이요. 소송은 그냥 딱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외력을 제거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뭐가 있냐? 탄성이라는 게 있죠. 예, 이 탄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탄성은 뭡니까? 외력을 제거했을 때 재료가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탄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정을 쭉 훑어보면은 보통은 소성과 탄성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니지만 개념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취성은 뭐예요?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이죠. 그래서 취성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셔야 해요. 일단 첫 번째, 취성이 높다 그러면 충격에 약하다. 충격에 약하다. 요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예요? 취성 그러면 여러분들 단단하다, 무르다. 그러니까 연성이 높다, 낮다. 아니면 강도가 높다, 낮다. 강도는 높다. 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빛과 그림자처럼 강도가 높으면 취성도 같이 올라가요. 항상 그래요. 네, 빛과 그림자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강도는 높은데 조금 부드러운 재료를 내가 갖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열처리 중에 템퍼링. 템퍼링. 예. 뜨임이라고 얘기하죠. 대신에 요거 뜨임하기 전에, 일단은 근데 여러분, 템퍼링을 하려면 일단 강도가 높아야 돼. 강도도 높지 않은데 거기다가 막 불질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하기 전에 강도를 높여야 돼. 강도를 높이는 열처리는 뭐예요? 퀸칭, 담금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같이 좀 정리하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자, 2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외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오셨을 때 이거 외우시고 가셨어야 됩니다. 물론 요령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열 가소성 수지,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네. 수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네, 일단 한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이 수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수지. 이거 여러분들 수지 이게 그냥 한자 그대로 보면 이거 기름 덩어리입니다. 기름 덩어리인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수지를 어떻게 플라스틱 재질의 비금속 재료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대부분 우리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기계적 공부하신 분들은 수지 그러면 비금속 재료이면서 플라스틱 재질을 생각을 하십니다. 네.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재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수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열 가소성은 뭐고 열 경화성은 뭐냐? 한번 만들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열을 가해서 다시 만들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열 가소성. 열 경화성은 뭡니까? 열을 받아. 다시 내가 만들었는데, 이 마음에 다시 만들고 싶어. 딱 했더니 뭐야? 열을 가했더니 쪼개지고 깨지면서 변형이 발생합니다.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자, 열 가소성 수지에는 뭐 폴리에틸렌, 폴리아세탈, 폴리스티렌, 나일론, 염화물, 에비스 이런 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에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페놀, 요소, 멜라민 들어갑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령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문제 이번에 올해 틀리신 분들 계시다면은 요거 하나, 요런 요령 정도 갖고 가세요. 다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대부분 열 가소성 수지는요, 폴리 계열입니다. 앞에 폴리자가 거의 다 붙어요. 이렇게 폴리 들어간 애들은 거의 대부분 열 가소성인데 딱 하나만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예요? 폴리에스테르. 얘는 열 경화성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폴리에스테르 빼고 나머지 폴리들은 그러면 열 가소성이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일론, 염화비닐, ABS 수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열 가소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약 올리면서 나왔어요. 약 올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요 내용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사실 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신에 풀고 나서 내가 왜 틀렸는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죠. 찾아보면 나오니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비철금속. 재료만을 모르고 고른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비철금속. 천은 뭐고 비철은 뭐야? 근데 요거 한번 우리 훑고 갑시다. 우리 모처럼 또 이렇게 해석 강의 하는데 요런 거 한번 우리가 또 밟고 가봐야 되죠. 우리 기계 재료는요, 크게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크게 나누면 뭐예요? 금속과 비금속. 자, 비금속은 얼마 안 되니까 실제 우리가 기계 재료에서 취급하는 내용의 거의 99%는 금속이죠. 그죠?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럼 금속은 또 둘로 나눠요. 철이냐, 비철이냐. 이게 기계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금속하고 철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지만 다르죠? 다릅니다. 자, 철은 뭐야? 말 그대로 원소 이름이죠? Fe, 이게 철입니다. 비철은 얘가 아니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기준이 되게 웃기는 게 철이냐, 철이 아니냐. 막 딱 그런 거죠. 친구들끼리 보면은 너 나 좋아해? 나 좋아하면 친구, 나머지는 나 안 좋아하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비철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디 있는 애를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류해서 보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비철 금속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게 여기도 보면은 뭐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애들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구리 합금,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해가지고 막 보다 보면 뭐 철이 1%, 2%,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철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철은요, 자, 철은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순철, 강, 주철.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여러분 순철이라면 말 그대로만 보면은 이게 100% 철이어야 돼요. 철 외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제강 공정이나 제철 공정을 보면은요, 이 철에 탄소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순물이 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정상 그건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워낙 그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여기서는 철이 주연이야. 얘가 주연입니다. 영화로 치면은 얘가 주연. 근데 여기도 철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철이 들어가서 원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있는 철은 뭐예요? 조연입니다. 조연. 그러니까 비중도 그렇고 하는 역할도 그렇고 모든 게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많은 교재들 보시면 여러분들 기계재료 공부하면서 이런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나는 연락에 외웠는데 철학금으로 연락에
철합금으로 외웠어. 탄소강으로 외웠어. 근데 여기서 똑같은 게 또 나와. 왜 그럴까? 네. 그거는 여러분들 분류하는 사람이 이건 철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넣어놨지만 여기도 비철합금이라 넣어놨지만 여기서도 철이 조금만 들어가니까 또 나오고 또 중부터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볼게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얘네들은 지금 비철합금이에요. 비철합금. 일단 지금 이건 이거는 뭐 합금 이름이 나온 게 뭐 알루미늄, 뭐 둘알루민이 나오고 마그네슘에서 뭐가 나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원소가 나왔어요. 사실 기계 재료니까 이건 원소가 나왔어.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쉬운 겁니다. 여러분한테 혼란을 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원소가 나왔어요. 철이 아니잖아요. 그죠? 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비철이에요. 근데 딱 보시면 뭐가 있어요? 세라믹 있습니다. 여러분 세라믹 하니까 여러분들이 세라믹 쓸 줄은 알고 읽을 줄은 알아도 다른 세라믹을 본 적이 없어. 왜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세라믹 여러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 화장실이죠. 변기. 또 뭐야? 세면대.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세라믹의 특징이 뭡니까? 취성이 높아요. 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절삭 공구 중에 세라믹 들어가는 거 아세요? 세라믹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라믹이 들어갈 때는 뭐가 좋아요? 홀더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충격받을 때 깨지지 말라고 홀더를 써주죠. 세라믹 들어갈 때는 항상 그런 내용 나옵니다. 세라믹이 금속 아닙니다. 얘는 비금속. 그러니까 세라믹은 아까 우리 분류표를 보면은 자 기계 재료가 있으면 금속과 비금속, 금속이 철과 비철로 나죠. 그럼 얘는 이쪽이 아니라 여기 밑에 들어가는 거죠. 세라믹은.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탄소광의 열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는 요거 시험장에서 풀 때 저는 풀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풀었죠. 강사 그냥 하면서 뭐 아는 내용이니까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딱 풀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의외로 여기 함정에 빠지실 분들이 많다라고. 뭐야, 내부 응력 여기까지만 읽으면 의외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놓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보기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면은 끝까지 자세히 읽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빠질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뜨임을 하면 인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뜨임, 인성이 뭔지 모르면 요것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죠.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풀었을 때보다 두 번째 보니까 함정을 그래도 만들어 놓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분림 처리하면은요, 내부 응력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내부 응력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모처럼 또 보니까 이 문제 풀면서 또 우리 몇 가지 또 새로운 사실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여러분 풀림 그러면요, 풀림의 종류.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하도 시험을 많이 보니까 이게 어디면 이게 자격증 시험인지 이게 우리 국가적 시험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문제가 나왔어요. 풀림의 종류. 그래서 연화 풀림, 응력 제거 풀림, 정밀 풀림 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고 여기다 뭐 이상한 거 하나 붙여놓고 이 중에서 풀림의 종류가 아니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나왔습니다. 올해 제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격증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거 한번 우리가 훑고 가고. 자, 담금질 나왔습니다. 캔칭하면 뭐가 된다? 경도가 증가한다. 요 경도 빼버리고 만약 여기다가 취성을 넣어버리면 어때요?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거 그냥 문제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경도가 증가하고 또는 강도가 증가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취성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거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걸 만약에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다음 중 요 보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다음 중 강의 균질화가 목적인 열 처리는, 그러면은 강의 균질화 뭐예요? 풀림 얘기입니다. 어닐링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 똑같이 보기 놓고 문제를 바꿔볼게요. 다음은 중 강의 표준화가 목적이며 공냉식으로 재료를 공냉시키는 것은
불립니다. 여러분 이게 공냉하고요 노냉 같은 경우는 자 열 처리했으면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열 처리해놓고 그대로 유통합니까? 그대로 막 팔아요? 예, 그거 아니죠? 식혀서 팔 거예요. 식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노냉이라는 여러분 뭐냐면은 열을 가했던 노에서 그냥 노에서 같이 식히는 거예요. 그걸 노냉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냉은 뭐예요? 끄집어내서 대기에서 상온에서 식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좀 같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뭐 다음 시험에 꼭 나온다는 제가 보장은 못하겠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를 또 보강하는 여러분들 무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계 요소 설계에서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요소 부품에서 그러니까 사실 기계 설계에서 나온 문제고요. 이거 기계 설계에 갖다 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너무 쉽다는 게 문제죠.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축방향 거리를 얘기한다. 피치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피치가 지금 요게 나사산이 있으면은 요걸 나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삐죽는 나사산. 들어가 있는 쪽을 뭐라고 합니까? 나사의 골 그러죠. 나사 골.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나사산부터 산까지의 지름을 나사산지름, 그 다음에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나사골지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산과 나사산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치. 그래서 한 줄 나사 같은 경우는 자 360도 조금 유식하게 호도법으로 얘기하면은 2파이 회전을 시키면은 얘는 얼마만큼 전진을 한다? 이 피치만큼 전진한다 이렇게 하죠. 피치만큼 전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피치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 설명하다 보면은 얘를 리드 이렇게 얘기하죠. 전진한 거리를 리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두 줄 나사다 그러면은 360도 2파이 돌렸을 때 얼마만큼 갑니까? 두 피치 가는 게 두 줄 나사입니다. 세 줄 나사는 세 피치 가는 거고 그러면 피치에다가 줄수 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전진 거리 즉 뭐가 나요? 리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효지름 나왔습니다. 바깥지름과 그러니까 바깥지름, 요 나사산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산지름. 산지름을 바깥지름이라고도 얘기해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골지름의 평균지름을 말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럼 이 중간 어딘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나사의 유효지름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기어를 설계할 때 여러분들 기어 설계하다 보면은 우리 피치원지름 잡죠. 이 피치원지름 우리 잡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D 보통 이렇게 쓰죠. 아니면 PCD 이렇게 써요. 설계에서는 PCD라고 쓰고 시험에서는 D 대문자 D 보통 이렇게 쓰고 있는데 피치원지름 굉장히 중요하죠. 모드값 나타날 때도 그렇고 인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산정할 때도 요거 써야 됩니다. 피치원지름. 그다음에 중심축거리 할 때도 써야 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 기어를 만들어 놓고 나면요 피치원지름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유효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계산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 기어 나사 설계의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기어의 피치원지름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되겠고. 자, 나사의 유효점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들 삼침법이 있고요. 공구현미경. 자, 나사 마이크로미터 있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세 가지입니다. 측정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 뭐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휙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거든요. 6번 문제인데 자, 리드각을 람다, 마찰각을 로, 그 다음에 이때 사각나사의 효율은 얼마인가 라고 사각나사를 조이는 경우이고 자리면의 마찰은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혹시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랑 또 유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사 문제는 워낙
나사하고 기어는 워낙 출제 빈도가 높은 요소 부품이기 때문에 일반에도 나올 수 있고 설계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계 설계에 갖다 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나사의 효율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일단 정의를 해놓으세요. 자꾸 수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정의를 해놓으십시오. 자, 나사의 효율 그러면은 뭐냐? 마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마찰이 있는 경우에 뭐고 없는 경우에 마찰이 있는 경우에 회전력, 마찰이 없는 경우에 회전력의 비를 우리는 효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사를 조이는데 사실 마찰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존재하면 좋을까요? 안 좋? 마찰력이 존재 안 하면 안 돼요. 마찰력이 존재 안 하면 그냥 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조일 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예, 마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상적인 상황이죠.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회전력, 이건 힘으로 설명한 거고, 네, 힘을 얘기한 거고, 예. 회전력, 요거 지금 똑같이 회전력은 안 돼. 요거를 1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요걸 1로 좀 바꿔서 볼게요. 이건 제가 뭐 자료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1로 바꾸겠습니다. 경우에 1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곱하기 거리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마찰이 없는 경우에 1, 마찰이 있는 경우에 1 하는 다음에 이게 이제 거리가 똑같으니까 약분되면서 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좀 나타냈는데요.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인지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답이 4번이거든요. 탄젠트 람다 얘는 람다 플러스 로우 이렇게 나왔는데 이 람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리드각 마찰각을 감마라고 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리드각이 감마가 의미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삼각형 우리 자유물체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대상물이 있고요. 밑에 내려오는 게 Q예요. 그렇죠? 일로 움직이는 게 P입니다. 그리고 요 거리가 지금 파이 D 유효지 요 D는 유효지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의 유효지름. 요거고 요 높이가 뭐니까 이거 지금 한 줄 나사라고 했을 때 여기는 피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문자 P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요랬을 때 요 각이 지금 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요 P 값과 Q 값의 관계는 요 수식으로 나타나요. P 이꼬르 Q 곱하기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나사를 풀 때 쪼일 때. 나사 풀 때를 얘기해요. 나사 풀 때. 나사 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 때. 아니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사를 조일 때. 나사를 조일 때. 조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람다 플러스 로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마찰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회전력 했으니까, 요걸 갖다가 본다 그러면은, 자, 마찰이 있는 경우에 회전력. 그럼 얘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Q 곱하기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위에는 어때요? 똑같이 가는데 여기 마찰이 없다 그랬죠? 없으니까 뭐 어떻게 쓰면 돼요? 얘가 마찰각이 빠져버리겠네요. Q 곱하기 탄젠트 람다 요렇게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왜 마찰력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 약분되고요. 결론적으로 요 B로 나타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렇게 일단 그래서 답은 일단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면 그러면은 요 두 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했던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 내용은 다 있을 거예요. 요 두 개를 나눠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파이 DE 요거 아까 P 요 회전력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P치 곱하기 Q입니다.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여기는 왜 P치 곱하기 Q, 파이 D 곱하기 F 이렇게 할까요? 다 이게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자, Q라는 힘이 들어올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Y축으로 작용하고 있죠. Q라는 힘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작용할 때 일한 거리가 얼마가 돼요? 피치가 되는 거죠. 피치만큼 힘 곱하기 거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힘이 작용했잖아요. 이게 피 값이잖아요. P는 어때요? 움직인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파이 DE 이렇게 나오니까 자 파이 DE 곱하기 P.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랬더니 선생님, 이건 토크잖아요. 토크. 자, 토크 값이 갑자기 파이가 있는데 D2 곱하기 P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D2 곱하기 P가 파이 곱하기 T로 바뀌었어. 이거 뭐야? 토크죠? 토크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는 뭐야? 힘 곱하기 2분지 D. 왜 2분지 D입니까? 실제로 토크가 발생했을 때 회전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죠. 토크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지금 파이 D인데, 여기인데, 요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요? 지금 2분지 D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분지 D. 어차피 파이는 살아있으니까. 2분지 D2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분지 D2가 있기 때문에, 2분지 D죠. 예, 여기 지금 P가, 지금 T가 2분지 D이니까, P 값을 다 일로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보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분지 T 이렇게 나오죠. 2분지 파이 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정리가 되겠고요. 또 효율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요거는 그냥 따라왔어요. 파이 D2 곱하기 P는 따라왔고, 요 P 제로는 요거는 마찰이 없는 경우에 회전력. 예, 가상으로 하나 놨어요. 그냥 빼버리기는 좀 뭐하니까. 그래서 P 놨습니다. 얘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리는 똑같죠? 파이 D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약분되면서 힘의 비로만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사의 효율. 나사의 효율 나올 때 요 식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변환될 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 응용해야 되는 수식은 바로 얘네 둘이고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유형 커플링인데, 사실 이제 커플링하고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실제로 우리 요소 부품에서 커플링하고 클러치는 정말, 그 클러치와 커플링을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오고, 커플링 안에서 커플링끼리 비교하는 문제, 또 클러치끼리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번에는 유형 커플링, 그러니까 커플링 안에서 커플링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고무, 체인, 플랜지, 기어 커플링이 나왔는데, 유형 커플링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유형 커플링에 대해서 제가, 유형 커플링이 여러분들 플랜지 커플링은 고정 형식이고요. 예, 고정 형식이고, 나머지가 유형 커플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이런 거 한두 번씩 보셨던 분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보시고 이렇게 책하고 그림만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대들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제 설명 들으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좀 직관적으로 조금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기계를 설계하고 만들다 보면은요, 요렇게 축이 있잖아요. 축이 있고, 또 여기는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예, 축을 이어.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이쪽이 이제 모터 측이라고 얘기할게요. 모터 연결되어 있는 축이고, 이쪽에는 무슨 뭐 펌프라든가 뭐가 연결되어 있어. 어떤 기계 파트 연결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얘를 갖다가 원동축, 얘를 종동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원동축, 종동축이 그런 의미예요. 동력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나가느냐. 그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건 원동축, 종동축입니다.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틀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알고 접근하면 문제를 읽을 때도 부담이 많이 떨어져요. 자, 이게 원동축, 종동축이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계 설계해서 만들다 보면요, 이 두 축의 중심을 이렇게 맞춘다는 게, 물론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면 좋아요. 좋긴 한데, 맞추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모터 물려있다 그랬잖아요. 모터가 그냥 요만한 모터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커요, 모터들이. 예. 그냥 이제 모터를 보통 해놓고 여기다 이제 축을 맞추는데, 또 기계 파트가 또 이게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장비를 써서, 육중한 장비를 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맞출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요걸 이 두 축을 잇는 게 커플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죠. 어느 정도만 좀,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살짝 좀 이 축 중심이 안 맞더라도 그냥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커플링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나왔던 게 대부분 뭐예요? 탄성체 아니면은 좀 널널한 공차를 갖고 있는 애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탄성체를 이용한 게 고무 커플링.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이만큼씩 차이 나고 이러면 안 되고,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맞추려고 힝 하다가 조금 어긋났을 때,
좀 봐줄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올해 우리 지방직 공무원 합격 컷이 평균, 그러니까 가산점 빼고 평균 85점이라고 했을 때 84.8 이렇게 맞은 사람 너무 아까우니까 막 이 정도는 해주자. 막 이런 느낌으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살짝 어긋난 것들은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커플링이 대표적으로 탄성체를 이용하는 애들은 고무 커플링의 대표적인 애다. 자, 그 다음에 좀 공차, 그러니까 좀 허용 공차가 널널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튼튼하고 그게 뭐예요? 체인과 기어 커플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체인 커플링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다가 지금 체인 아직 안 감았는데 이거 여러분 체인 감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애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스프라켓 양쪽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딱 보면 딱 맞은 것 같잖아요. 이것도 틀어졌다고 현장에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얘도. 이거 다시 맞춰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플랜지 커플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플랜지 커플링입니다. 이게 플랜지 커플링인데 플랜지 커플링은 양쪽이 정말 정확히 맞지 않으면 체결하기가 힘들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써주는 거고. 그래서 플랜지 커플링으로 보통 연결이 되면 수명이 길다 뭐 이런 설명 나오거든요. 우리 기계 뭐 요소 부품 막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플랜지 커플링을 쓰게 되면은 뭐 수명이 길고 견고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잘 맞으니까 그래요. 잘 맞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랜지 커플링과 비슷했던 게 머프 커플링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있죠. 걔네들은 유연성 커플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연 커플링은 대표적으로 고무, 체인, 기어,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새로운 부품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사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그 강의 후기라든가 합격 수기 보면은 제 강의 들으실 때 이런 말씀을 종종 남기세요. 제가 그때 부탁드려요. 사진 같은 거 좀 보셔라. 그리고 사례 같은 거 막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그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없는 새로운 유형을 만났을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괜히 뭐 저 칭찬하려고, 전 그분들 얼굴도 몰라요. 그냥 합격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공부 잘해가지고 또 공무원 됐으니까 아유 고맙다 이런 마음이지, 제가 뭐 그분들 얼굴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그런데 그분들 이렇게 썼을 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좋은 거니까 꼭 여러분들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꼭 좀 참고해가지고 좀 보십시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일일이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 못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라든가 하여튼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애들만 보여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의 풀림 방지 방법. 정말 잘 나오는 문제죠. 정말 이게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면 되게 우습지만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요. 나사의 풀림 방지하는 방법. 캡너트. 이거 캡너트.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많이 보죠. 지하철 혹시 타고 다니시는 분 못하시면 우리 지하철 핸드레일 보면은 다 캡너트로 조여놨어요. 여기 이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둥글게 된 이제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캡너트의 목적은 이거 오염 방지입니다. 원래는 오염 방지예요. 그래서 요 너트 체결 부위에 그냥 요렇게 두게 되면 일로 먼지 같은 게 되면 시커매지잖아요. 별로 안 좋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캡너트 하는데, 요거 해놓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안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요렇게 나사산이 살짝 튀어나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딱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조금 살짝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옷 같은 거 입고 지나가다가 여기 쓸리면 어때요? 찢어질 수 있겠죠. 사람 살갗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갖다 이렇게 뚜껑을, 나는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뚜껑을 씌워놨더니 의외로 안전하더라. 근데 그게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그게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또 제 설명 들어야 또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그런 효과가, 부가적인 효과를 얻었고요. 또 한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모양이 이뻐요. 여기다 이쁘다 쓰기는 있고 모양이 좀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 제가 이걸 갖다 보기를 넣으려면 어떻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외관이 수려하다. 요렇게 제가 넣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한 문제 만들어졌네요. 다음 중 캡너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요거 오염 방지할 수 있고 안전하고 외관이 수려하다. 요거 하나 꼭 플러스 뭐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뭐 체결력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다. 예. 뭐 풀림 방지가 가능하다. 뭐 그러면 되겠죠. 예. 어쨌든 요게 캡너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할 여기 스프링 워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얘도 풀림 방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풀림 이거 그냥 평워셔를 갖다가 가운데 잘라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체결하면서 탄성력을 먹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탄성력이 나사 체결을 갖다가 나사를 좀 체결된 나사가 분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통 요 스프링 워셔 같은 거 어디 많습니까? 네. 충격이 강하고 진동이 심한 곳. 아니면 충격이 심한 곳. 충격량이 상당히 있는 곳,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피워셔 쓰고 있고요. 자, 로크너트 많이 나옵니다. 노크너트. 예. 노크너트 자체는 얘는 태생 자체가 풀림 방지를 위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름이 락이잖아요. 락. 락앤락이 아니라 락.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분할핀은 따로 안 보여주는, 수류탄 안전핀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축이 평행한 기어의 종류는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우리. 자, 두 축의 평행 기어. 스포 기어입니다. 그래서 두 축이 어떻게, 지금 스포 기어가 여러분들 우리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평기어. 네, 똑같은 기어인데 평기어 하는 것보다 사실 스포 기어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죠? 네, 얘가 지금 평기어죠? 평기어입니다. 두 축이 평행하냐? 두 축이 어머나 평행하네요. 예, 평행하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 선생님 제가 이거 현장에서 봤는데요. 이게 막 축이 덕덕 하면 축이 평행. 그러니까 이게 설계상 그렇다고. 자, 웜기어 봅시다. 웜기어 같은 경우 이게 웜기어입니다. 보기 2번이죠. 예, 웜기어입니다. 웜기어 지금 축 상태가 어때요? 둘의 관계가. 이게 웜인데 웜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요, 밑에는 좀 요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자, 베벨기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베벨기어 같은 경우도 서로 직교하는 관계가 있죠. 예. 자, 하이포이드 기어 같은 경우는 요 베벨기어인데, 베벨기어의 일을 갖다가, 자, 베벨기어 플러스 뭐예요? 헬리컬 기어. 네, 치형을 헬리컬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이포이드 기어죠. 하이포이드 기어. 끝내주는 기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이 스포기어가 답으로 나온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회전하는 논로 사이에 재료를 통과시켜서 단면적 또는 두께를 감소시키는 성형 가공은 아변입니다. 아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우리가 본다면 소성 가공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소성 가공 정도 되면 여러분들 정도 되면 사실상 이제 시험 보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좀 시험 보신 분들이 아니라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공부할 거니까 시험장 할 때 요 정도는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 소성 가공 그러면 뭐뭐 있습니까? 일단 제일 만만한 게 뭐야? 단조 있죠? 단조 있습니다. 단조. 포징이라고 하죠. 단조. 단조는 뭐예요? 두들기고 때려가지고 만드는 게 단조입니다. 좀 금속, 재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두들기고 패서 만드는 게 단조예요. 예. 근데 단조는 또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열을 갖고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형을 쓰느냐. 그래서 형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열로 나누는 거는 냉간, 열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형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을 쓰게 되면 형단조 이렇게 합니다. 형을 안 쓰게 되면 뭐라 그래요? 자유단조. 그렇죠. 단조 있습니다. 어쨌든 단조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변 나옵니다. 그다음 뭐 나옵니까? 전조 나오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발하고 압출 있죠. 인발 압출은 힘의 방향과 재료가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죠. 어쨌든 인발 압출이 있습니다. 압출에서 정말 시험 잘 나오는 거 정수화 압출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예, 요렇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 가공.
다 떨어져요. 프레스 가공 들어갑니다. 프레스 가공 많죠. 대표적으로 뭐 딥드로잉도 있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합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놓고 시험장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시험에 대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아무리 이번에 시험이 쉽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변이 나왔고요. 두 개의 논로 사이에서 재료를 통과시켜서 단면적을 두께를 감소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이고, 대부분의 판재는 요 아변을 통해서 나옵니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조직을 압축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논로와 논로 사이에서 두께가 줄어들다 보니까 압축 효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조직이 어떻다? 치밀해진다. 그 말 한마디 다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치밀해진다. 온도에 따라서 냉간과 열간으로 나눕니다. 대량 연속 생산 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논로 사이에서 가공하다 보니까 계속 집어넣어주면 돼요. 예. 대량 생산에 가능하고, 예.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 정도 여러분들 아변에 대해서 정말 핵심 내용만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시험으로 하실 때는 아변에 대해서는 요거 내용은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의 종류 중 앞접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는데, 일단 답은 전기저항 용접이에요. 자, 이게 왜 전기저항 용접이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또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앞접 해가지고 막 또 찾아가면서, 근데 뭐 책마다 또 앞접에 대해서 따로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런 내용 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용접 그러면은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열원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아크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기는 또 둘로 나누죠. 하나는 뭡니까? 아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이 있습니다. 네, 저항을 사용하는, 요렇게 해서 총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아크는 뭐냐? 우리 모재가 있습니다.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통전을 시켜요. 전극하고 모재에 통전을 시키면 얘를 딱 붙이면은 용접이 안 됩니다. 이 전극 여기 딱 붙어 있으면은요, 용접이 안 돼요. 살짝 띄워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전기가 통하려 그러면은 전기선이나 전극이 연결돼 가지고 이게 회전을 해야, 돌아가야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건데, 띄워놓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용접이 되는 건가요? 자, 보시면 얘를 띄우는데 멀리 안 띄고 살짝 띄우잖아요. 정말 살짝 띄우면은 전기가 통하려고, 여기서 일로 가려고 공기 중으로 전기가 튀어나가요. 예, 금속에 있던 전극에 있던 전기가 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담치게 하는 거예요. 월담하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가려고 막 그러면서, 저기 조금만 되면 갈 것 같은데 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냅니다. 그 열을 우린 뭐라고 그래요? 아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언맨 보면은 아이언맨 가슴에 아크 원자로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정말 멋있게 짓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크 발생하는 거 보면은 뭐 번개 치듯이 막 나니까 멋있긴 한데, 과연 그 아크를 갖고 어떻게 뭐 만들지? 뭐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전극과 모자 서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전기 저항은 뭐냐? 여러분들 전기가 통전이 돼가지고 흘러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저항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걸 또 이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전기장판. 그죠? 예, 전기장판. 그러면 무슨 뭐 저기 숯불구이 팬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애들이 다 전기 저항을 이용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전기 저항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띄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얘는 딱 붙여야 됩니다. 모재와 전극을 딱 붙여가지고 통전이 돼야 이 사이에서 저항이 발생해요. 네, 그래야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열을 이용하는 게 전기 저항 용접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저항 용접 같은 경우는 모재와 전극을 가서 밀착시켜야 돼요.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줘야 돼요? 힘을 줍니다. 그 힘을 줘서 용접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앞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접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나요? 그냥 뭐
가스 이게 아니라 용접 부위에다 힘을 좀 밀착시키면서 용접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앞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밀 필요가 없잖아요. 띄어야 된다고 그랬죠. 살짝 띄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앞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 가스는요. 가스는 지금 여기서 토치 여기 노즐이 있으면 여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여기 불이 붙어야 되는데 갖다 붙이면 불이 꺼지지. 노즐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힘을 줘요? 줄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상용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뭐 이게 아니 내가 이거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갑자기 또 여러분들 고상용접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 같아. 아니요.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여러 번 또 제가 모의고사 때 문제를 출제했던 내용입니다. 고상용접이라고 있어요. 네, 고상용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찰용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찰용접 공부하시다가 어떤 책인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 마찰용접을 마찰 앞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문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마찰 앞접이라고 하겠어요? 자, 요렇게 생긴 부재가 있고요. 요렇게 생긴 부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쪽으로 회전시키고 얘는 이쪽으로 회전시킬 거야. 갖다 붙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면서 탁 붙더라. 예. 그래서 고상용접 중에 하나가 있죠. 이게 마찰 앞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축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압력을 줘요. 그래서 얘를 마찰 앞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설명. 자 그래서 우리 전기 저항 용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다? 앞접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줘서 모재와 전극을 같이 밀어주기 때문에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앞접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전기 저항 용접 대표적으로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 업셋 플래시 있습니다. 자, 우리 심용접 같은 경우는 뭐야? 점용접을 갖다가 원형의 롤러를 전극을 원형의 롤러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두 개의 판을 붙인 다음에 이것도 전극, 이것도 전극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전극을 심어 놓고 돌리면은 회전수를 맞춰서 돌리게 되면은 전극이 서로 맞아 떨어질 때 탁탁탁탁탁 연속적인 용접이 되죠. 그래서 점용접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다? 이게 심용접이래요. 근데 원래 이 심이 여러분들 샤프 심, 볼펜 심한테 심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심은 이거예요. 심. 접합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용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젝션 용접은요. 자, 요렇게 두 개의 모재가 있으면 한쪽에 뭘 만들어요? 돌기를 만든다고 했죠. 이 돌기가 영어로 프로젝션입니다. 아, 이름 진짜 멋있지 않아요? 프로젝션. 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눌러가면서 통전을 시키면 요 부분이 이렇게 돌기가 녹으면서 용접이 되는 이런 구조. 이게 프로젝션 용접이고. 자, 업셋하고 플래시가 많이 헷갈리죠. 업셋은 뭐예요? 자, 서로 모재를 붙여놓고 통전을 시키고. 플래시는 뭡니까? 통전한 상태에서 두 개를 붙이죠. 그래서 붙이는 과정에서 불꽃도 튀고 뭐 좀 이렇게 해요. 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예, 얘는 떨어뜨린 상태에서 통전시킨 상태에서 붙이고 얘는 붙여놓은 상태에서 통전을 시키고 그거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문제는 잘 안 나왔어요. 최근에 언젠간 나옵니다. 이거 분명히 언젠간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잘해서 이번 시험이 사실 좀 허르지르려고 했던 시험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이번 시험. 자, 어쨌든, 네. 자, 그래서, 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삭 가공, 선반 작업. 네. 그냥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네, 답은 랩핑입니다. 랩핑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밀입자 가공에 들어가죠? 정밀입자 가공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요렇게 생겼죠? 예, 랩핑제를 뿌려가지고 문대가지고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랩핑 같은 경우는 건식과 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건식 습식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겁니다. 자, 나머지가 다 이제 선반 작업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선반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다른 말로는 뭐라 해요? 선반에서 하는 절삭 작업을 우리가 선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삭하고 황삭하고. 자, 선삭은 뭐 선반에서 하는 절사 작업 우리가 보통 선삭 이렇게 하고, 자, 황삭이나 정삭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황삭이 뭡니까? 공작물이 있으면은, 예, 우리 그 공차 좀 많은 뭐 공차에 상관없는 부분을 빨리 그냥 거치게 확 날려버리는 걸 우리는 뭐야? 황삭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행을 하는 거고, 정삭은 이제 정밀절삭.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그냥 빨리 날려버리고, 예, 정말 그 치수에 관계된 그리고 공체에 관계된 부분은 정밀하게 깎는 부분을 정삭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둘로 나눠가지고 이제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삭은 이게 앞선자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선반할 때 선자예요. 네, 선반할 때 선자라, 예, 그것만 저는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테이퍼 절사 이렇게 나오죠. 예, 테이퍼 절사. 우리 테이퍼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테이퍼 이렇게 생긴 거, 예, 이렇게 생긴 거, 요 테이퍼 원추형 가공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테이퍼 절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외경 나사는 다들 요 그림 참고하시면 아실 거고, 예,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핑, 예, 요 답은 래핑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용접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거 좀 알딸딸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예. 왜냐면 편석이라는 말도 용접에서 왠지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요, 편석입니다. 답은 일단 볼게요. 기공, 오버랩, 언더컷. 예, 오버랩, 언더컷 있습니다. 자, 언더컷이 뭐예요? 일단 오버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세요. 오버랩은 여러분 대부분 아시는데, 자, 언더컷이 조금 알딸딸할 거예요. 자, 언더컷이 뭐냐면은, 자, 원래는 여기까지 요렇게 용융액이 차 있어야 되죠. 네, 용융액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응고가 중에서 이 용접부에 있는 용융액이 응고되면서 수축하죠. 수축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파묻거든요. 요거 우리가 보통 언더컷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준치보다 부족한 거죠. 기준치보다 부족한 걸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언더컷 됐다. 기공은 뭡니까? 이 안에 기포 들어가 있는 거. 네. 이걸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 이걸 뭘로 검사했어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검사했죠. 그래서 이거는 X선 투과법, 뭐 감마선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배웠던 게 엑스레이 투과에서 봤습니다. 하얗게 나오죠. 실제로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요거 지금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검사를 이제 못하게 많이 이제 막아놨어요. 법으로. 예, 법으로 막아놨고, 이게 이제,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 엑스레이를 검사하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산업안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엑스레이 검사법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 다 불법입니까? 아니라, 이게 X선으로 이거 못하게 하는 거냐, 포터블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방사선 동위원소가 따라다녀야 되거든. 여러분 그냥 길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정서상 끔찍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포터블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서 안전수칙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X선 투과법을 지금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포터블 이동하면서 하는 거는 지금 뭐가 많이 대체됐다 그래요? 초음파법이 이제 많이 시장을 차지했죠. 네. 그래서 실제 초음파를 봐도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X선 투과법으로 해서 엑스레이 필름 사진 찍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이 잘못됐네. 그거 딱 알아요. 초음파는 모르겠어요. 이 판독하시는 분이 봐야 돼요.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여담이고 어쨌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편석. 여러분 이 편석이란 말 여러분 어디서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에서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요 용적결함 있잖아요. 용적결함이 거의 주조결함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주조가 뭡니까? 쇠를 녹여서 물로 만들어서 일정한 틀에다 때려 부어서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짠 까면은 와 나왔다. 이게 주조죠. 용접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소재를 두 개 붙여놓고 쇠를 녹여. 거길 녹이든지 뭘 갖다가 녹이든지 그 쇠물을 접합부에 부어 기다려 굳어 짠 나면 와 붙였다. 이거 용접이잖아요. 유사해요. 쇠물을 녹이고 굳히는 과정이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 결함이 주조 결함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조에서도 기공 다룹니다. 예, 다루고 있고요. 언더컷 나옵니다. 예, 주형 틀을 기준으로 근데 편석은 주조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편석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 쇳물을 부었어요. 쇳물을 부어서 이런 공작물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굳습니까? 바깥쪽에서부터 굳어서 들어오죠. 그럼 여기 있던 불순물들이, 물론 여기서 그냥 굳을 때도 있어요. 굳을 때도 있는데 불순물들이 안으로 서로 모여요. 사방에서. 그러다가 여기서 하나의 결정을 이룹니다. 그 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편석. 한마디로 불순물 덩어리입니다. 용접은요. 용접은 여러분들 사방에서 굳어가는 게 아니라 용접선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편삭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확률적으로 드물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용접결함에서 편삭은 발생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 기준을 할게요. 용접에서도 편삭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정형이 딱 맞아요. 그렇죠? 네. 왜? 녹이는 부분이 일단은 너무 작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용접을 치고 나가게 되면은, 치고 나가는 동안에 한쪽이 굳어져 가면서 가거든요. 한쪽은 굳고 한쪽은 녹이고 계속 반복되면, 그래야 비드가 또 발생을 하는 거고. 용접 비드가 뭐냐고요? 예,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저 비드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내가 용접 비드 한번 멋있게 낸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망신당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삭가공 나왔죠. 선삭가공은 뭐예요? 선반가공 얘기입니다. 선반 절삭가공 얘기하는 겁니다. 조가 3개래요. 조가 3개고 동시에 움직이면서 원형 단면봉 또는 육각 단면봉 등의 물림에 접촉한 척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척 그러면 여러분들 선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할게요. 답은 연동척이에요. 연동척이 다 알 건데. 예. 척부터 얘기합시다. 여러분, 선반에 주요 장치가 있고 부가장치가 있습니다. 또는 부가장치라고 하면 뭐야? 부수장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마치 뭐라냐, 주요 장치는 자동차에서 뭐 타이어 4개, 그러니까 바퀴 4개, 조향 장치 하나, 뭐 요런 정도? 이게 주장치가 되겠죠. 자동차에 엔진, 핸들,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바퀴 4개 없으면 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주요 장치. 근데 요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고 이건 찾아보세요. 찾아서 꼭 정리하세요. 예. 꼭 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가장치가 있는데 부가장치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척이 여러분들 주장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요, 얘는 부가장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척을 떼고 다른 걸 끌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돌림판, 돌리개. 또 하나가 있어요. 뭐야? 면판. 네, 면판은 언제 써요? 공작물이 짱구일 때, 더럽게 짱구일 때. 공작물이 살짝 짱구일 때는 뭘 쓰면 돼요? 단동촉 써주면 되죠. 왜 그런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연동촉이라고 하는 이 연동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얘네를 갖다가 요 3개 이를 갖다 우리가 이걸 조라고 얘기합니다. 조라고 얘기합니다. 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정말 속고 살았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상어 나오는 영화 있습니다. 뭐예요? 조스. 전 조스가 상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중학교를 갔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상어는 조스가 아니라 그죠? 예, 삭스래요. 뭐 삭스? 하여튼 뭐 상어 비슷한, 그래, 삭스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는 뭐지? 나 찾아봤어요. 뭐예요? 이빨.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조스라고 하는 얘기는 이빨들이라는 얘기죠. 그걸 몰랐네요. 조입니다. 조. 이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 네. 그래서 이가 내가 이걸 조작을 하잖아요. 얘가 3개가 동시에 벌어졌다가 동시에 오므라진 애가 영동척입니다. 그럼 단동척은 뭐가 되겠어요? 따로 움직이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돌리는 사람이에요, 선반. 그러면 이거 뭘 쓰고 싶어? 어때나 편하겠어요? 얘가 훨씬 편하겠죠? 근데 왜 쓰겠어요?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셔야 되면 얘처럼 원형 단면봉, 육각 단면봉 같이 형상이 고른 애들,
이런 애들은 여기다 물리면 딱 물립니다. 센터 그냥 잡혀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선반 가공하는 데 가보면 별걸 다 타원형도 가공하거든요. 이게 타원형 봉도 가공을 하고요. 예. 별 희한한 거 다 가공을 합니다. 예, 별 희한한 걸 다 가공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물리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죽어도 안 물려요. 센터 맞추지도 못해요. 뭘 써야 돼? 얘요.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센터를 내가 임의로 맞출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센터를. 그래서 단동척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도 만약에 안 돼. 센터를 못 맞췄다. 그때 뭐 쓰는 겁니까? 차선책으로 면판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면판 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보냐면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선삭 가공하는 집 가잖아요. 사장님들이 만들어서 씁니다. 이 면판을. 본인들이 진짜로. 예. 철판 사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간 날 때마다 쫄쫄쫄 해가지고요. 그리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요런 관계에 있어요.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돈 연동은 아시겠죠? 콜리청 뭡니까? 여러분 콜리청 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필기도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샤프심. 자, 전자척 있습니다. 전자척 뭔가 마그네틱 척. 마그네틱 척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얘는 조가 없어요. 조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붙여요? 마그네틱이라고 하니까. 예, 뭘로 붙이겠어요? 자성으로 붙이는 거죠. 예. 사진도 있긴 한데, 여기는 안 갖고 왔어요. 예, 너무 좀 번잡하게 벌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전자척 하는데, 전자척은 여러분은 아마 공부할 때 마그네틱 척으로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볼게요. 소성 가공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소성 가공의 종류 쭉 훑어봤잖아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단조입니다. 네. 선상 뭐예요? 선반 가공, 절삭 들어가는 거고요. 주조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쇠를 녹여서 쇠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주형에 때려 부어서 내가 원하는 현상이 나오면 그걸 끄집어낸 다음에 만들었다 좋아하는 게 주조. 보링은 뭡니까? 이 보링 이거? 이게 보링인가요? 아니요. 보링은 뭐냐면 일단 드릴링을 통해서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드릴링을 통해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정밀하게 확장한 것이 보링입니다. 보링, 그게 보링입니다. 이 보링이 아니고요. 네. 자세가 좀 나오나요? 네, 안 나오죠? 넘어갈게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 가공에서 연삭 나왔습니다. 그라인딩 나왔습니다. 연삭 숫돌의 3요소. 이거는 진짜 제가 자주 진짜 너무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제 수업 들었던 분들한테는 좀 미안할 정도다. 이거 설명하려니까. 근데 그래도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네.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연삭 숫돌 보통 3요소 그러는데요. 네. 이건 뭐냐? 네. 이게 연삭 숫돌의 입자예요. 입자. 맨 처음에 입자가 있어야 돼요. 입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자를 붙이들 결합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입자와 결합제가 만나가지고 연삭수를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필수적으로 구멍이 만들어져요. 그 구멍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기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거 기공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물어보면은 처음에 눈을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하다가 뭐라면 기공 없는 게 좋아요 이래요. 근데 물론 이제 기공이 맞냐 적냐에 따라 또 숫돌의 종류를 나누기도 합니다. 뒤에 가면 나오기도 하는데 기공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숫돌의 연삭 메커니즘을 보면은 입자가 떨어져 나가요. 수명이 다 된 입자는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수명이 다 떨어져 나가면 요 안에 있는 숫돌이 또 면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뭐라 합니까? 숫돌의 무슨 작용? 자생작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은 정말 끝내주게 멋있어요. 자생작용. 마치 무슨 엑스맨에서 총에 딱 맞아서 상처 막 갑자기 엑스맨의 자생작용 그거 아니고 연필하고 똑같아요. 연필 갈 거 없네. 분필도 그렇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쓰면은 여기 떨어져 나가고 요 안에서 새로운 면이 드러나죠. 그런 메커니즘이 그냥 자생작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생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요 기공이 꼭 있어야 돼요. 없으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입자 기공 결합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삭수돌의 3요소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절삭에서 나온 부스러기를 칩
그리고 현장 용어로는 기레빠시라고 합니다. 근데 연삭하다 나온 가루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칩입니다. 그것도 칩이에요. 그것도 칩입니다. 근데 칩은 3요소가 아니죠. 네, 제가 현장 표준어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여러분한테. 뭐 여러분들은 행정가들이라 이런 말 쓰실 일은 없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요 칩을 갖다 기레빠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말이죠. 이번 말.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절삭 속도를 구해라. 단위를 보시면은 미터 퍼 미닛이죠. 분당 몇 미터를 갖느냐 이거죠. 자, 이게 밀린 커터가 있는데요. 밀린 커터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동그랗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갖다 쫙 일자로 피면 요 원주 둘레는 얼마가 나옵니까? 요 지름을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원주 이거 쫙 폈을 때 지름 얼마 나와요? 파이 D가 전체 길이 L이죠. 그러면 쭉 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RPM이 100rpm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분당 100번 회전했던 얘기고 분당 이 길이에 100번을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100개를 쭉 이어놓은 거예요. 이어놓은 거 길이만큼 간 거예요. 얼마 동안? 60초 동안. 또는 1분 동안. 근데 여기 지금 문제 보시면은 분당 몇 미터 나왔으니까 이건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분에 얼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전수가 n-rpm 그랬으니까 요걸 곱하기 n번 한 만큼 1분 동안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파이 d, 이게 이만큼 같아요. 알겠어요. 밑에 1000은 뭐예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지름 뒤에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단위는 밀리미터니 이걸 미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기 1000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더라도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18번 문제 볼게요. 펌프. 와, 이거 나왔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앞에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재수없다고 너무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봐 뒤에 와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해석 강의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 시험 한 2주인가? 2주 전에 저걸 제가 해서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파이널 인스펙션 거기 나왔어요.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여러분들 제가 그때 파이널 인스펙션 다뤘던 문제에서 4문제가 이번에 기계 설계 이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그래서 그때 파이널 인스펙션 같은 경우 또 그냥 유사한 건 하지도 않았어요. 쉬운 건 다 빼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걸린 거죠. 지금 기계 설계 같은 경우도 거기 크리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구선도 나왔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은 쉬웠게 갔어. 진짜. 보신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할지 안 할지 그건 제 마음인데 보세요 하면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 이번 시험에서 사실 여러분들 좀 힘들 만한 건 사실 이 문제 하나예요. 용접형 펌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펌프 제가 그때 썼던 자료 그대로 갖고 왔어요. 파이널 인스펙션 그러니까 최종 점검 모의고사에 썼던 자료 그대로 갖고 옵니다. 요거하고 요 자료 썼습니다. 글씨 하나도 안 바꿨어요. 보시기에는 용접형 펌프 그러면 이 용접형 펌프가 보면은 유체를 갖다가 이제 밀어주는 게 펌프잖아요. 그죠? 밀어주는 방식이 크게 보면은 용접형과 비용접형이 있다는. 비용접형 다른 말로 뭐예요? 터보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형 펌프 같은 거 하면 유체를 밀어줄 때 하나의 단위체로 보내는 겁니다. 배관에다가. 배관이 있으면 마치 뭐랑 똑같아요? 유체를 보내는데 기차처럼 보내요. 기차 연결된 것처럼 보내요. 얘는. 근데 비용접형, 예를 터보형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떻게 보내? 유체를 갖다가 빨랫줄 보내듯이 연속해서 쭉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지금 기어 펌프가 있거든요. 피스톤 펌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데 기어 펌프 같은 경우는 기어의 2와 2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유체가 차 있을 거 아니에요. 회전하면서 이 유체만큼 회전수만큼 밀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 용접형 펌프 같은 경우는 유량 계산하기가 편해요. 예, 유량 계산합니다. 그 중간에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용접형 펌프, 그러니까 터보형 펌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충류 펌프가 있어요. 충류 펌프가 제가 설명하기가 제일 편해서 충류 펌프 얘기를 할게요. 자, 배관이 있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펠러 하나 갖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여기 모터 같은 게 달려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뭘 장치를 달아가지고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유체를 이렇게 보내요. 얘를 연속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접형, 비용접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자, 용접형은 크게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회전식이냐, 피스톤식이냐. 근데 또 이것도 되게 쉬워요. 플런저식이 아니면 다 회전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피스톤식이 아니면 다 회전식입니다. 회전식 쪽은 사실 뭐예요? 기어, 스크류, 베인식이 있습니다. 자, 아까 기어 같은 거 말씀드렸죠?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유체가 회전수만큼 이동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베인식 펌프는 뭡니까? 요 날개와 날개 사이.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꼭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 선생님, 요게 날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여기 중심이 회전 중심이 여기 있으면 요거 돌아가 여기 닿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로 오면 얘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스프링이 요 안에 있어가지고 얘가 여기 있던 판이 날개죠. 날개가 여기 올라오면은 스프링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 있던 애는 일로 내려오면서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날개와 날개 사이에 있는 유체가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베인식입니다. 이게 베인식이에요. 스크류는요. 선생님, 스크류는 그냥 연속식 아닌가요? 충류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스크류식 같은 경우는 스크류식도 이게 용접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스크류에서 이송되는 유체의 양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스크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스크류 날개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여는데 좀 계산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스크류 날개라고, 이게 지금 스크류 날개입니다. 이만큼이 이게 스크류 날개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차 있는 이 유체, 여기 차 있는 유체만큼 회전하면서 요게 이송이 돼요. 얘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쪽 방에 유체가 이송한다 그러면은 요 차 있는 것만큼 이송이 돼요. 요것도 최적이죠. 최적량만큼 이송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스크류식, 베인식, 기어식, 요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용접식 펌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피스톤식 있어요. 피스톤식은 뭐냐면은, 그러면 주사기 생각하세요. 주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앞에 노즐이 있고요. 피스톤 있죠? 손잡이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여기 있던 유체를 갖다가 일로 밀어주면 나가잖아요. 그죠?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내가 펌프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자, 여기다가 유체가 들어오는 배관 하나를 연결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밸브 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고요. 뒤쪽으로 다시 원상복귀할 때는 밸브가 열린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밸브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밸브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뒤쪽으로 빠질 때는 얘가 열리고 오픈, 얘가 클로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체가 들어올 것이고 다시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를 잠가버리고 여기를 열어버리면, 그래서 얘가 한 번에 갈 때 이 최적만큼 보내는 이게 용접식, 이게 피스톤식이거든요. 근데 보면 플런저식은 뭐냐, 이 피스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캠 같은 걸 달아가지고 피스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놔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얘가 돌아가면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얘가 보내고 얘는 흡입하고 얘는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방사형 피스톤이죠. 한마디로 방사형 피스톤식. 이거 갖다가 우리는 뭐야? 플런저식 이렇게 합니다. 특수형인데 여기는 복합 펌프, 단단식 펌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따로 띄고 기억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만 갖고 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접식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류 펌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원심 펌프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번에 그래도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그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았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파이널 인스펙션 그때 하도 모의고사를 많이 봐가지고 또 할 필요 있을까 해서 그러다가 그냥 했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크 현상 알아요? 노크 현상? 여러분들 요즘은 환경법이 좀 강화가 됐고 이 디젤 경유차죠. 디젤 차라고 하죠. 경유차에 대한 그 기준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못 봤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화물차나 건설기계들 겨울에 시동 걸면은 막 처음에 딱 시동 걸면 막 땅땅땅땅땅땅 소리가 나요. 엔진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엔진에 땅땅땅땅 소리 나고요. 더 웃기는 건요.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일단 제가 이 노킹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면 뭐부터 설명해야 되냐면은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 있죠. 네. 가솔린 엔진은 뭡니까? 가솔린 엔진은 엔진 내부에서 피스톤을 압축하죠. 피스톤이 압축했습니다. 여기 이제 압축가스가 있죠. 여기다 뭘 해줘요? 불꽃을 튀겨주죠. 그 불꽃을 튀겨주면 그 불꽃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회전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우리 가솔린 엔진이고, 디젤 엔진은 좀 다르죠. 디젤 엔진은 여기 연료가 없어요. 그냥 압축 공기예요. 공기를 갖다 압축합니다. 디젤 엔진은 압축합니다. 근데 이 압축하면 여기가 온도 T가 엄청 올라간대요. 뭐 내가 뭐 손가락으로 찍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냥 나도 책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하는 거지. 온도가 엄청 올라간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경유 있잖아요. 디젤 연료를 분사를 해주면 얘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동력을 일으키는 게 디젤 엔진입니다. 그쵸? 예. 이게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럼 연료를 뿜어야 여기서 폭발이 나는구나. 일단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럼 노킹 현상은 뭐냐? 이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이거 착화지연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착화지연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료가 뿜어주게 되면은 이 연료가 뿜어주면서 바로 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고 들어가야 그때부터 불이 붙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착화지연은 뭐냐면 바로 얘가 상사점, 그러니까 제일 위에 압축이 가장 컸을 때 빵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점에,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터져야 되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요 연료가 분사되면 바로 터지는 게 아니라 연료가 분사되고 한참 있다가 불이 붙는, 그 현상을 우리가 착화지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노킹이라고 하냐?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올 때쯤 불이 붙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폭발이 나요. 이 폭발은 사실 여기 위에 있을 때 얘를 밀어줄 만한 힘이거든요.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왔어. 타이밍이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이 폭발력이 벽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소리가 나느냐? 땅땅땅땅땅땅 소리야. 이걸 갖다 우리가 타격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격음이고, 타격 두들긴다 그래가지고 노킹 현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료를 딱 뿜어줬을 때 바로 불이 붙어야 돼. 폭발이 일어나야 돼. 그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들만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압축비를 크게 하면 뭐가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기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대요. 내가 찍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 해요. 그럼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도 압니다. 압축비가 올라가면, 압축을 많이 하게 되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불 다 잘 붙겠죠. 이거 바보가 아니라도 아는데요.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체적을 크게 한다. 실린더 체적이 크면 연료를 분사해 줄 때 더 고압으로 분사해 줄 수 있겠죠. 압력도 더 세고, 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디선가 불 붙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착화지연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완전히 저거야. 노킹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착화지연 시간을 짧게 한다.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노킹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착화지연 시간을 짧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의미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연소실 벽 내부의 온도를 낮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연소실 벽이 낮으면 이거 연료 뿜어졌을 때 지금 나는 여기 안에 온도를 올리려고 지금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안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높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 내연기관에서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사실상. 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 이제 마지막 20번인가요? 가서 봐. 19번은 안 한 것 같은데? 19번 했네요. 네, 2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자, 드릴 강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저희가 파이널로 쫙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은 태핑, 카운트, 싱킹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구멍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드릴링입니다. 드릴로 구멍을 먼저 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내가 암나사 탭을 만들고 싶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태핑. 암나사 탭으로 탭 나는. 그래서 태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세요? 한쪽으로 회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뽑아내려면 한쪽으로 이렇게 회전했다 나올 때는 거꾸로 회전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아까 보링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구멍을 정밀하게 확장하는 작업은 우리 뭐야? 보링입니다. 리밍은요, 안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내부에. 그래서 이 리밍 작업 우리가 보통 뭐라는, 표면 거치기 향상, 기하 공차 향상, 치수 공차 향상. 좀 정밀하게 다듬는 거예요. 그걸 리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스퍼페이싱은 뭔가 자리 면을 다듬는 거예요. 자리 면을 만든. 그래서 볼트 자리 같은 거 여러분들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 할 거 아닙니까? 표면 거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볼트 자리가 딱 처리하게 되면 이게 좀 안 맞고 마찰이 유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갖다가 좀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여기에 마찰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자리 면을 다듬어 주는 작업. 그걸 우리가 뭐야? 스팟 페이싱입니다. 스팟이 원래 뭐 자리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점. 그래서 우리가 그 운전할 때 백밀러를 볼 때 사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각. 그 사각 영어로 뭐예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점, 무슨 지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팟 페이싱, 면치기, 자리 면치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운터 보링은 뭡니까? 볼트, 렌치 볼트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자리 면에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거. 카운터 보링. 카운터 싱킹은 뭐야? 렌치 볼트 말고 뭐야? 접시머리 볼트. 들어갈 자리 만들어주는 걸 카운터 싱킹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계 일반 해설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또 준비하시면서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에 또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